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소.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충청도에 사는 조씨 형제는 대대로 명문가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지만 자신들은 몰락한 양반 처지라서 냉혹한 현실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형은 그를 잘했으나 세상 일에 어두워 살아갈 방도를 차리지 못했기에 형제는 군기를 부잣집 밥 먹듯 했고 다음 날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조씨 형제 중 아우는 나이 30이 가까워지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는데 30살에야 보다 못한 형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채단을 마련해 신부를 맞았습니다. 채단은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미리 보내는 청색과 홍색의 비단을 가리키며 치마나 저고리감으로 씁니다. 조씨 형이 처지 비슷한 상대를 고르다 보니 신부 역시 궁합이 짝이 없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신부가 시집온 첫날에 항아리를 열어보니 좁쌀 한 톨 없고 집에 뗄감이 없어 부엌에 불조차 지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신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밥 지을 곡식이 전혀 없군요. 집안 살림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살아가나요? 신랑은 뭔가 각오한 듯 담담히 되물었습니다. 내게 이런 가난을 벗어날 방도가 있기는 한데 당신이 그걸 따르겠소? 서방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피하지 않을 텐데 살아갈 길이 있다면 어찌 마다하겠어요? 신부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자 용기 얻은 신랑이 조심스레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 채단을 내다 팝시다. 돈 수십 괴미를 받을 테니 그걸 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술 장사를 벌입시다. 나는 객주의 심부름꾼이 되고 당신은 술청의 꽃이 되어 두 주먹 불끈 쥐고 10년을 일합시다. 뜻밖의 제안에 신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신랑의 말인즉 가진 것을 다 팔아 남모르는 곳으로 가서 술집을 차리자는 것이었고 새댁인 자신 보고 주모가 되어 술꾼들을 상대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뜻 답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돈 벌기 쉬운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소? 그럼 그렇게 하지요. 조씨는 이튿날 채단을 팔았고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이고 지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부부는 양반 체면을 던져버린 채 술집을 차린 다음 신랑은 행상들이 타고 온 말을 먹이고 신부는 술청에 나와 앉아 술을 팔았습니다. 신부는 사내들의 던적스러운 농지거리를 들으며 수치심을 삼켰습니다. 던적스럽다는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는 뜻의 우리말이니 신부는 음흉한 사내들의 상스러운 말을 받아주며 술을 팔았습니다. 한편 아우 부부의 도망을 뒤늦게 알게 된 형은 그 행실을 한탄했습니다. 집이 가난한 까닭에 아우가 견디지 못하고 가문을 저버렸구나. 형은 도와준 지인들을 비롯한 남을 대할 면목이 없고 책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방황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형의 처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굶주린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고 옷은 호름에 갈 데 없는 거린 형상이 됐습니다. 형은 하나뿐인 동생을 찾고자 팔방으로 떠돌아다니느라 갖은 고생을 하며 전라도 전주 만마관에 도착했습니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목에 큰 객점이 있기에 그리로 가보니 한 미인이 술청에 앉아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술을 따르는 미녀는 재수 씨였습니다. 형은 크게 한숨을 쉬고 탄식하다가 이내 술집 깃발을 걷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재수 씨, 이게 어찌된 영문이요? 느닷없는 방문에 직설적 질문이었건만 재수 씨는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우리에게 따지러 오셨나요? 내 먼 길을 오느라 목이 마르오. 우선 목을 축이게 술 한 잔 주시오. 조 씨는 이어 재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우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 갔소? 장사일로 가까운 장터에 갔습니다. 내 이번 길은 아우를 찾기 위해서라오. 여기서 기다리다가 오거든 만나보고 하룻밤 묵어가겠소. 그럼 복로방으로 들어가세요. 조 씨는 주막집의 가장 큰 방인 복로방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진발이 여러 피를 끌고 들어서는 아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형이 짐을 풀고 말을 메어 꼴을 먹이는 아우 모습을 지켜보니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게 술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은 아우의 일손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 불러서 안타까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게 웬 꼴이냐? 동생이 눈을 들어 쳐다보니 자기 형이기에 뜰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고 답했습니다. 형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동생은 집안 소식을 묻거나 오래 떨어졌던 일에 대한 회포 같은 건 꺼내지도 않았고 형의 거린행색 옷차림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형이 뭐라 답할 새도 없이 동생은 돌아서서 분주하게 밥상을 나르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에게로 와서 물었습니다. 형님도 다른 길손처럼 주무시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길가 계산으로는 10푼인데 형님에게는 닭푼으로 하지요. 돈독이 단단히 올랐구나. 이렇게 판단한 형은 냉대를 받으면서도 꾹 참고 밤을 넘겼습니다. 아우는 딴 방에서 자며 형이 자는 방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튿날 길손들이 모두 떠났으나 형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갈까 말까 미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아우가 야속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째서 안 가십니까? 날이 밝았으니 얼른 밥값을 셈하고 가시지요. 나는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해 울적했는데 이제 너를 만나니 자연히 발걸음이 무거워지는구나. 너는 이런 내가 그리 미워 내쫓는 것이냐? 그리고 형제간의 밥값이라니 해도 너무하는구나. 인정을 호소하는 형에게 아우가 냉정히 말했습니다. 내가 형제간의 의리를 생각했다면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에 화가 난 형이 물었습니다. 그래, 대체 값이 얼마냐? 내 형님 주머니가 넉넉지 못한 줄 알고 저녁과 아침에 반상을 드렸으니 10푼이요. 나는 넉넉지 못한 줄만 알았지. 내 주머니가 텅 빈 줄은 미처 몰랐구나. 그럼 수중에 든 물건이라도 대신 잡히시오. 그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소? 형이 군데군데 떨어진 부채와 다른 수건으로 세맞아 옆에 있던 재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술 한 잔 값도 갚으셔야죠. 형은 주머니 속에서 헌 찬빚을 꺼내 땅에 던져주고 눈물을 씻으며 돌아섰습니다. 형은 이후로 심정이 편치 못하여 자주 탄식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런 패악한 동생이 나올 줄 생각이나 했으랴. 형은 자식들을 훈계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 부끄러움을 씻자고 다짐했습니다. 형은 추우나 더우나 아우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시 5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손님이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는 문을 지나 방으로 들어서더니 주인에게 공손히 절했습니다. 주인인 형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나그네를 살펴보니 자기 아우였습니다. 이에 형은 성내며 말했습니다. 너도 사람 노릇할 날이 있느냐? 형님, 죄송합니다. 일단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아우가 밝힌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아내와 함께 10년 계획을 세웠고 독하게 마음먹고 그간 인정을 끊은 채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늦게나마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형님이 들으셨을 때 남보듯 대한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속으로 괴롭지만 잠시 인정을 끊었던 것이지 달리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아우 해명에 형은 비로소 오해를 풀고 경계하는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 직후 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큰 집과 논밭을 사놓았습니다. 원컨대 형님은 문서 괴를 열어보시고 사람 노릇 못한 아우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날이 밝거든 이 낡은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옮기셨으면 합니다. 아우가 형을 위한 재산을 밝히자 형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재물을 모은 일은 가상하구나. 하지만 우리 같은 양반 가문의 벼슬 없는 재산은 흠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형은 아우가 구해준 집과 토지를 고마워하면서도 술 장사로 돈 번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각자 큰 집에 살면서 손님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며칠에 걸친 잔치가 파할 즈음에 아우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만약 여기서 그친다면 한갓 이익을 좇은 무리에 지나지 못할 것이오. 지금부터 사서 삼경을 읽고 과거의 급제에서 허물을 씻으려는데 어떻겠소? 이처럼 부를 이루고 또한 기까지 누리고자 하다니 그 일은 아무래도 어려울 걸세. 손님의 말인즉 편하게 사는 사람이 힘들게 공부하기 쉽지 않다는 염려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씨는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소? 조씨는 영리한 사람을 구해 마름으로 삼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경서를 사들고 절간으로 들어가 한적한 방에서 주야로 글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5년 정도 공부하자 문장에 막힘이 없었고 식년시를 보아 각과의 둘째로 급제하여 홍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홍패는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붉은색 증서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활을 꽂고 집으로 돌아온 아우조 씨는 가문을 빛냈고 이후 사원부 사관원을 거쳐 홍문관 교리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조삼난이라 일컬었는데 세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이란 의미였습니다. 즉 부인과의 힘겨운 술장사, 형에게 밥값을 받아낸 일, 부자가 된 뒤 열심히 공부해 공명을 이룬 일이 그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삼나는 결심, 실행,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